자기야, 나 임신했어. 와이프랑 이혼할 거지?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남편 핸드폰으로 동서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저는 이내 박장대소하며 남편인 척 태연하게 답장을 보냈죠.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와이프 친정 갔어. 딱 30분 뒤 제 집인 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온 동서가 남편 품에 안겨 칭얼거리는 순간 저는 거실 불을 탁 켜며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어디 한번 계속해봐. 난 없는 사람 치고. 기막힌 삼자대면 속 두년놈들을 빤스 한 장 남기지 않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다 처단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저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꾹꾹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거든요.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묵직한 안도감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마련한 온전한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평온하고 완벽하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오고 주말이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기를 돌리는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죠. 술이나 도박 같은 건 일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로 제 하루를 물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참 결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제 자신을 칭찬하곤 했어요. 우리의 6년이라는 시간은 이 아파트의 견고한 벽돌들처럼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여유롭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같이 저녁을 먹으며 나누던 온기가 집안 곳곳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죠. 욕실에서는 경쾌하게 쏟아지는 샤워기 물소리와 함께 남편의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거실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행주로 가볍게 닦아내며 남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식탁 한가운데에 있던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밝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의 개인적인 연락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닦고 있던 손길 바로 옆에서 울린 터라 무심코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어요.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 중앙에 떠오른 알림창을 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와이프랑 이혼할 거지?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분명 재수 씨였습니다. 서방님과 결혼한 명절마다 제게 생글생글 웃으며 형님이라고 부르던 동서였죠. 프로필 사진에는 서방님과 동서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 아주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화면 속의 글자는 모양을 바꾸지 않고 제 망막에 잔인하게 날아와 꽂혔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혀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참함이나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기 전에 이게 대체 어느 동네 삼류 막장 드라마 대본인가 싶어 헛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실성한 사람처럼 하하고 짧은 숨을 뱉어내자 덜덜 떨리던 손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오히려 머릿속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으로 남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자신은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며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해 두었죠. 그 가증스러운 투명함 덕분에 저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 앱을 열어 그 메시지 창을 터치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제 행동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당장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의 젖은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어야 정상일 텐데 제 이성은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 속 키보드를 띄우고 남편이 평소에 쓰는 건조하고 무심한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어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와이프 친정 갔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입꼬리가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답장을 보내자마자 저는 그들이 나눈 대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창을 위로 빠르게 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 채팅방도 아닌 비밀 채팅방 기능을 사용하며 수시로 구역질 나는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자기는 언제 봐도 멋있어. 빨리 안고 싶다 같은 역겨운 말들이 날짜를 바꿔가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며 피땀 흘려 돈을 벌고 있을 때 남편이 간만에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그 수많은 밤들에 이 두 쓰레기는 제 뒤에서 철저하게 저를 기만하며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구역질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피 맛이 날 때까지 참아냈습니다. 그 추악한 대화들을 눈으로 훑어내리는 동안 제 머릿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3년 전의 기억 하나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서방님이 가족들에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동서를 처음 인사시키러 데려왔던 날이었죠. 친척들까지 다 모시고 식당에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복도 모퉁이에서 시댁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다른 친척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은밀하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 옛날에 우리 큰애가 잠깐 만났던 그 애 아니냐? 얼굴이 딱 그 앤데 기가 막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번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소문의 진위를 진지하게 물어보았죠. 그때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찰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던 손등에 굵은 핏줄이 솟아오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편은 이내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덧씌우며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난 어린 시절 실수야. 지금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스쳐 지나간 인연인데 꺼낼 가치도 없지.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잖아. 그 능구렁이 같은 변명과 교묘한 회피를 완벽한 사랑의 고백으로 포장하던 그 뻔뻔한 얼굴이 다시금 떠오르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찰나의 흔들림을 파고들어 끝까지 진실을 캐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후회는 사치였어요. 동생의 아내가 된 과거의 연인과 명절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제 앞에서는 세상 가장 완벽한 남편이자 다정한 형님 노릇을 해왔던 남편의 그 역겨운 이중성이라니.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으로 꿰맞춰지자 배신감이나 분노를 넘어서는 차가운 사리가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제 인생, 제 존엄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 이룩한 이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짓밟고 조롱한 거니까요. 저는 식탁 의자에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욕실 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 위선자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제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려 악을 쓰고 울부짖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제 피 같은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저 두 짐승을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리기 위해서는 저들이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물증과 현장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내야만 하니까요. 욕실 안에서 남편의 콧노래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식탁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서의 집에서 우리 아파트까지는 택시를 타면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 시간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이나 물어뜯으며 어리석게 기다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옆 서랍장을 열어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남편 차의 예비 열쇠를 꺼내 들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내내 열쇠를 쥔 제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지만 호흡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주차장 공기를 가르며 구석에 세워둔 남편의 하얀색 SUV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재빨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운전석에 앉자마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 앞 유리에 매달린 블랙박스 기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알림음과 함께 작은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저는 터치스크린의 재생 메뉴를 눌러 가장 최근에 녹화된 영상 목록부터 빠르게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퇴근길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차 안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 더러운 흔적들을 낱낱이 파헤쳐야만 했거든요. 화면을 넘기며 몇 개의 주행 영상을 재생하던 중 화면 속 시간이 어제 오후를 가리키는 파일 하나를 터치했습니다. 영상이 켜지고 차 안을 채우는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두 남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형님이 끝까지 대출 안 받는다고 버티면 어떡해? 나 우리 새 아파트 인테리어 벌써 다 골라놨단 말이야. 동서에 간드러지는 콧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 제게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 음성 그대로였지만 그 안엔 악마 같은 탐욕이 가득 차 있었죠. 걱정하지 마. 와이프 인감 훔쳐서 대리인 위임장 만들면 돼. 은행 지점장인 내 선배가 서류 통과시켜주기로 벌써 다 이야기 끝냈어. 대출금 3억 떨어지면 자기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로 싹 다 옮기고 나는 이혼 서류 던져주고 나오면 끝이야. 그 끔찍한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꺽꺽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랑을 배신한 단순한 불륜치정극이 아니었어요. 저 두 인간 말종은 제 피 같은 전 재산을 노리고 완벽한 사기 대출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 먹고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뛰어가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아파트, 제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제 목숨 같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빼돌려 자기들의 화려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사실에 턱 밑까지 서늘한 사리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블랙박스에 꽂혀있는 SD 카드를 뽑아냈어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물증이 될 그 작은 메모리 칩을 제 겉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으며 반드시 저 두 인간의 뼈와 살을 발라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고 맹세했죠. SD 카드를 챙기고도 한동안 운전석에서 내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앞창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최근 들어 남편이 보였던 수상쩍은 행동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징그럽게 꿰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시동생이 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일을 쉬게 되어 생활비가 쪼들린다며 제게 매달 100만 원씩 시동생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저는 마음고생할 서방님이 안쓰러워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매달 꼬박꼬박 제 월급을 쪼개어 돈을 붙여주었죠.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은 우울증 약값이 아니라 남편이 내연녀의 살림에 보태 쓰라고 쥐어준 더러운 용돈이었던 거예요. 제 돈으로 자기 내연녀를 먹여 살리며 뒤에서는 저를 얼마나 호구 취급하며 비웃었을지 생각하니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운전대에 이마를 박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기억은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등학교 동창이 아주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다며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자고 집요하게 저를 졸랐었죠. 제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 사업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몹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안방 화장대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은근슬쩍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어디에 두었냐고 캐묻기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저 물건을 찾다 무심코 던진 질문이라 여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서류 위조를 위해 제 도장과 신분증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던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남편과 한 침대를 쓰며 그 살을 맞대고 잤다는 사실 자체가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끔찍한 혐오감으로 밀려왔어요. 거기다 동서의 뻔뻔함은 어떻고요. 동서는 서방님의 우울증 상담을 핑계로 수시로 우리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며 양손에 값싼 제철 과일을 사들고 와서는 거실에 앉아 서방님 걱정을 하며 눈물을 짓곤 했죠.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주방으로 저녁 준비를 하러 들어가면 동서는 화장실을 간다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요. 제가 찌개를 끓이고 도마질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두 남녀는 제 집 안방, 제가 매일 밤 잠드는 그 침대 위에서 짐승 같은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형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던 동서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주머니 속에 SD카드를 손가락으로 꽉 쥐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죠.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고 내 피 같은 재산을 단 한 푼도 뺏기지 않으려면 감정에 휘둘려 울며불며 뺨을 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절대 발뺌하지 못할 명백한 물증을 확보했고 이제 남은 건 그들의 추악한 불륜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잡아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저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그 완벽한 올가미를 제 손으로 직접 완성하기 위해 저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동 공동현관 앞을 날카롭게 주시했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고 숨죽여 기다린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적막한 아파트 단지 입구로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공동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다급하게 열리더니 헐렁한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동서가 헐레벌떡 뛰어내리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평소 단정하게 묶고 다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쟁걸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먹이를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자신이 파놓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함정에 걸려드는
그 가벼운 발걸음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주차장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뛰어가 공동 현관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동서가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조급하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옆에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 잡아탔습니다. 층수 표시기에 불이 켜지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은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벌어질 그 역겨운 삼자대면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냥감을 덤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서늘한 복도 모퉁이를 조심스럽게 돌아선 순간 제 시야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헐레벌떡 뛰어온 동서가 감히 제가 피땀 흘려 장만한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마치 제 집 문을 열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삑삑하고 경쾌하게 울리는 번호키 버튼음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귓가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 먹고 안 입으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산 제 온전한 안식처를 남편이 내연녀에게 마음대로 열어주었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뜨거운 용암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철컥하는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동서는 주위를 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신고 있던 슬리퍼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집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짐승처럼 잽싸게 달려가 문틈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문을 소리 없이 열어젖힌 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신발을 벗어들고 그 어두운 현관 안으로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신발장 앞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차갑게 얼어붙은 야차 같았지만 뱃속에서는 구역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다급하고 은밀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실은 아직 불을 켜지 않아 베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바깥 가로등 불빛만 새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어스름한 어둠 속 한가운데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아주 노골적이고 선명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목에 수건을 두른 남편과 그런 남편의 팔을 양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상기된 표정으로 올려다보는 동서가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인 척 점잔을 떨던 남편이 동생의 아내를 품에 안고 있는 꼴을 마주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넘어오는 듯한 역겨움에 입술을 질끈 깨물어 피 맛을 삼켜야 했습니다. 동서는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적거리며 한껏 물기가 고인 애교 섞인 목소리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진짜 임신 맞나 봐.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대사가 거실 공기를 가르고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벽을 더듬어 거실의 메인 LED 조명 스위치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파열음처럼 탁하는 소리와 함께 대낮같이 밝은 하얀 불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거실 한가운데 엉켜있던 두 짐승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비춰냈어요. 저는 팔짱을 꽉 낀 채로 거실 입구에 서서 그들을 시궁창에 쥐새끼 보듯 내려다보며 얼음장같이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계속하시지? 난 없는 사람 치고.
제 목소리가 거실 벽을 때리고 울려 퍼짐과 동시에 두 사람은 마치 한밤중에 무덤가에서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턱이 가슴까지 내려올 정도로 입을 쩍 벌린 채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저를 경악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고,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던 동서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더니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현장을 완벽하게 들켜버린 남편은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채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바싹 마른 입술을 달달 떨며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재수 씨가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찾아와서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어떤 남자가 재수 씨를 품에 안고 상담을 한단 말인가요? 그 알량하고 밑도 끝도 없는 천박한 거짓말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아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동서가 갑자기 털썩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방금 전 남편의 품에서 칭얼거리던 그 간드러진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억지 눈물을 쥐어짜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진짜 맹세코 술 먹고 정신없을 때 딱 한 번 실수였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름 끼치는 삼류 배우 같은 연기력을 마주하자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는 기름 같은 분노가 역류하며 올라와 콧방귀가 흥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토해낼 수 있는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뻔뻔함에 치가 떨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동서를 향해 차갑게 비웃으며 턱을 치켜들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정수리에 꽂아 넣듯 쏘아붙였습니다. 딱 한 번 실수? 근데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나 동서 집인 줄 알았잖아. 그리고 당신들 비밀 채팅방에는 자기야 사랑해라는 말이 아주 도배가 되어 있던데? 비밀 채팅방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거짓 울음을 짜내던 동서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움찔하고 굳어버렸고, 남편은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더라고요. 남편은 다급하게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팔을 붙잡으려 더러운 손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오물이 묻은 쓰레기가 몸에 닿기라도 한 듯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제가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숨통을 조이듯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여자 뱃속에 당신의 맞지? 제 칼날 같은 질문에 남편은 입만 붕어처럼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의 대답조차 꺼내지 못한 채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며 식은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그들의 얄팍한 방어막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거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지독하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연녀를 안고 새 아파트를 꿈꾸며 제 재산을 탐내던 그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벌거벗겨진 채로 처분만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덜덜 떠는 꼴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지독한 환희마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제 등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 도어락이 다시 한번 열리는 소리가 삐리릭하고 공간을 갈랐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어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거실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습니다. 평소 방 안에 틀어박혀 우울증 약에 취해 지내던 그 무기력하고 흐리멍덩하던 서방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지만 두 눈빛만큼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찔러 죽일 듯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까지 걸어온 서방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거리는 자기 아내와 그 옆에서 혼이 나간 채 서 있는 자기 형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에 동서는 지레 겁을 먹고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남편은 동생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처박아 버리더라고요. 서방님은 말없이 입고 있던 겉옷 안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빳빳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어 거실 유리 탁자 위로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탁자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유독 거실을 크게 울렸습니다. 서방님은 탁자 위 서류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바닥에 엎드린 동서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네가 형한테 가는 것 같아서 미행했어. 네가 임신을 해? 그것도 내 아이라고? 서방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동서는 흠칫 어깨를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탁자 위 서류와 서방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심하게 떨며 말꼬리를 얼버무렸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 내 아이라니 당연히 우리 아이 맞잖아. 끝까지 뻔뻔하게 발뺌을 하려는 동서의 말을 듣고 서방님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이 탁자 위로 던진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였어요. 환자명에는 분명히 서방님의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었고 병명 칸에는 무정자증, 즉 완전불임이라는 진단 결과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덜덜 떠는 동서의 눈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못을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2년 전부터 내가 불임인 걸 알고 있었어. 아이가 안 생겨서 너 몰래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다가 내 상태를 알게 됐거든. 그런데 내 아내가 오늘 갑자기 임신을 했다네. 근데 이 시간에 형 집에 와 있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서방님의 입에서 떨어진 생물학적이고 반박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거실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는 진단서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의 핏기가 모조리 빠져나가며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변명조차 쥐어짜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테니 자신과 내연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토록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은 그동안 심한 우울증과 번아웃 때문에 방에 처박혀 사람들을 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예민했던 서방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아내와 친형 사이에 더러운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가족들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삼키며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방 안에 숨어 두 사람의 뒤를 캐고 결정적인 장거를 모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밤 방 안에서 홀로 숨죽여 울었을 서방님의 심정을 생각하니 같은 피해자로서 가슴이 먹먹해지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서방님은 엎드려 있는 아내를 지나쳐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평소 형이라면 끔찍하게 따르던 서방님이었지만 지금은 형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서방님은 남편의 얼굴에 대고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는 집안의 든든한 기둥 노릇, 어른 노릇 다 하더니 뒤에선 내 마누라랑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 네가 인간이냐? 짐승 새끼도 제 혈육한테는 이딴 짓 안 해. 서방님의 고함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멱살을 잡힌 채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형으로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남편은 그저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동생의 시선을 피하기 바빴어요. 그때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려 너클 놓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의 팔을 찰싹 때리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형이 먼저 꼬신 거야. 자긴 와이프한테 정 떨어져서 같이 살기 싫다고 나보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자신의 불륜과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마자 태도를 싹 바꿔버리는 동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으로 이제는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며 살쾡이처럼 물어뜯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질세라 동서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네가 먼저 매달렸잖아. 내 와이프 돈 빼돌려서 도망가자고 작당한 것도 다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미친년아, 입 닥치지 못해. 두 사람이 서로의 뺨을 치고 밀치며 책임을 떠넘기는 그 더럽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면서 저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랑이라는 게 결국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서로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알량하고 역겨운 욕망일 뿐이라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함보다는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야겠다는 도끼가 머리끝까지 뻗쳐 올랐습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남편과 동서를 가만히 지켜보던 서방님이 바닥에 침을 뱉듯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 둘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하면서 가난하게 살 자신은 없어서 예전에 찢어진 거잖아. 그래서 형은 형수 돈줄 주려고 이 집에 얹혀 살듯 결혼하고 넌 형 곁에 남으려고 제일 만만한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서방님의 뼈를 때리는 정곡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조롱하듯 헛웃음을 치고 덧붙였어요. 서로 사랑은 끝까지 지키고 싶고 형수 아파트도 뺏어서 너희 둘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 나랑 형수를 완벽한 호구로 놓고 그 역겨운 삼류 로맨스 영화를 찍은 거냐고. 서방님의 입을 통해 그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속내가 낱낱이 까발려지자 저는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저 두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그 위대한 사랑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저와 서방님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짓밟고 소모품으로 써먹은 거였죠. 돈까지 노렸다는 서방님의 뼈 아픈 일갈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남편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서와 서로를 물어뜯으며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비열한 생존 본능만이 남편의 눈동자를 번들거리게 만들고 있었죠. 남편은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제 발밑까지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제 바지깃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았어요. 남편이 제 다리에 매달려 얼굴을 비비적거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맹세코 돈은 아니야. 그냥 잠깐 미쳐서 바람 피운 것뿐이야. 당신 재산에 손 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 그 알량하고 구역질 나는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바지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한때는 제 남편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토록 바닥까지 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치밀한 범죄 계획이 낱낱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일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단순한 치정극으로 얄팍하게 포장하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남편의 그 가소로운 거짓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 하나를 꺼내어 제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어요. 평소 동서가 쓰던 기종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낯선 휴대전화였습니다. 서방님이 내민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왜 최근에 형수님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자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아세요?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는 거 다 개소리입니다. 서방님이 쥐어준 그 낯선 기계는 다름 아닌 동서의 세컨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계를 받아들고 화면에 띄워져 있는 대화창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동서와 남편이 나눈 부동산 관련 대화와 대출 서류 위조 계획들이 아주 적나라하고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갈수록 제 심장은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배신감에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아까 주차장 차 안에서 블랙박스 음성으로 대출금 3억이니 서류 위조니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서방님이 건넨 화면 속 활자로 그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성이 툭 끊어질 듯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이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20대 청춘을 다 바쳐가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내며 얼마나 독하게 돈을 모았는지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두 손으로 뒤에서는 제 전 재산을 강탈해 갈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던 거였죠. 블랙박스 음성으로 들었던 끔찍한 모의가 비밀 채팅방의 글자들로 완벽하게 쐐기를 박아버리자 단순한 불륜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시궁창으로 쳐넣으려 했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제 안에서 간신히 억눌러왔던 활화산 같은 분노가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지고 제 바지깃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남편의 멱살을 쥐어뜯듯 움켜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온 체중을 실어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개자식아, 내 돈으로 저 여자랑 살림을 차리려고 해? 짝 하는 파열음이 거실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고 제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얼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제 가슴 속에 맺힌 피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매서운 손찌검에 남편은 고개가 반대편으로 꺾인 채 비틀거리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남편은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채로 입술만 달달 떨 뿐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결혼 초 한 번 다퉜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이혼 소장이었죠.
그리고 베란다 다용도실로 걸어가 가장 커다란 쓰레기 봉투 2장을 거칠게 뜯어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양손에 솥장과 쓰레기 봉투를 움켜쥐고 거실로 다시 걸어 나온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편의 얼굴 앞으로 이혼 솥장을 매몰차게 던져버렸습니다. 빳빳한 종이 뭉치가 남편의 머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흩어지는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벌레 보듯 굽어보며 단호하고 서늘하게 선고했습니다. 사인해. 오늘부로 당신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끝이야.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내 집에서 넌 먼지 한 톨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이혼 솥장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만 할 뿐 차마 서류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이번에는 방구석에 쥐 죽은 듯이 웅크려 있는 동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서는 제 시선이 닿자마자 흠칫 놀라며 양손으로 자기 배를 감싸 안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더라고요. 제가 동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일축했습니다. 너희 둘 다 콩밥 먹을 준비해. 사기미수랑 상간소송으로 빤스 한 장까지 다 벗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동서는 제 으름장에 숨을 헐떡이며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로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법과 경찰이라는 단어가 피부로 와닿자 본인들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철창신세를 져야 할 중범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거실 바닥에 획 펼쳐 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남편의 물건들을 모조리 쑤셔 박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제 집안을 채우고 있는 저들의 숨소리조차 소름 끼치도록 싫었지만 저는 절대 이성을 잃고 날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들이 제게 준 지옥 같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법이라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무기로 수십 배 수백 배 갚아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분노를 차갑게 얼려두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바닥을 기고 있는 2마리의 짐승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자비 없는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커다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장을 거칠게 던져놓고 빳빳한 이혼 솥장을 흩뿌리며 상황이 최고조의 파국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 번호키가 요란하고 다급하게 눌리는 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어지게 갈랐어요. 남편이 그 사이 다급하게 시어머니에게 구조 요청 문자를 보냈던 모양이더라고요.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더니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온 시어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거실을 향해 우당탕탕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선 시어머니는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과 넋이 나간 서방님, 그리고 이혼 솥장 옆에 엎드려 있는 동서를 번갈아 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쥐 죽은 듯이 웅크려 덜덜 떨고 있던 동서가 시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구해주라도 만난 사람처럼 바닥을 네 발로 허겁지겁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고 얼굴을 파묻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빠 아이 가졌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당장 자기 큰아들의 등짝을 내리치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며 피해자인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동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더니 오히려 벼락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7년이 다 되도록 애를 못 가지니까 튼튼한 우리 큰애가 참다 못해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쳐.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건 저였고 오히려 바쁘다며 검사를 피하고 미루던 건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 아들의 불륜과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그 모든 책임을 뻔뻔하게 제 탓으로 돌리며 적반하장으로 악을 쓰는 꼴을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제가 던져놓은 쓰레기 봉투를 발로 걷어차며 아주 당당하고 악에 받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자가 바가지라면서 뼈 빠지게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유난을 떨어. 어쨌든 우리 큰애 핏줄이 생겼으니 넌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라. 귀한 내 손주 놀라게 소리 지르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의 집을 통째로 빼앗으려 한 큰아들의 범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큰아들의 핏줄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연녀를 두둔하며 본처인 저를 맨몸으로 쫓아내려는 그 끔찍한 이기심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며 한마디 받아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줄곧 탁자 옆에 멍하니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던 서방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방님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허무함과 뼈저린 슬픔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핏기 없는 입술을 달달 떨며 시어머니를 향해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내가 우울증으로 방구석에서 말라 죽어가든 말든 형 체면이랑 형수 돈이 더 중요하지? 서방님의 날카롭고도 처절한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인의 탐욕스러운 본심을 가릴 생각조차 없다는 듯 아주 매몰차고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큰애는 번듯한 직장 다니는 우리 집 기둥인데 네 형 핏줄이라도 건지고 형수 돈으로 집안 살리는 게 당연히 맞지. 우울증에 빠져 고통받는 아픈 둘째 아들을 철저하게 쓰레기 취급하며 장남의 불륜과 사기 대출을 가문을 위한 거룩한 희생으로 합리화하는 그 역겨운 차별 발언에 거실은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서방님은 자기 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소리를 듣고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는 듯 씁쓸하고 처연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더라고요. 서방님은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다시 손을 집어넣더니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 진단서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서방님이 기계의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 엄마 보러 혼자 본가에 갔다가 엄마가 안방에서 형이랑 대출금이네 며느리 아파트 내 운운하며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혹시 몰라서 몰래 소파 밑에 붙여뒀던 녹음기야. 엄마가 저 짐승 새끼들보다 더한 진짜 악마였다는 걸 확인하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지. 서방님의 손가락이 기계의 버튼을 꾹 누르자 거실 전체에 찌르르 하는 기계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애야, 은행 대출 받기 전까지는 절대 첫째 눈치채게 하면 안 된다. 은행 지점장 선배한테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이고 대출금 3억 떨어져서
네 계좌로 돈 빼돌리면 바로 너 이혼 서류 던지고 나와라. 알았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생생한 육성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채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동서 두 사람이 꾸민 짓인 줄로만 알았던 이 끔찍한 사기극의 가장 꼭대기에는 며느리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아들의 불륜 살림을 차려주기 위해 아픈 둘째, 아들마저 철저히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려 했던 시어머니가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의 가정을 파탄내고 남의 귀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면서까지 장남의 핏줄과 돈을 움켜쥐려 했던 진짜 흑막에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이 끝나고 무거운 정막이 흐르자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더니 변명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거실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끔찍한 실체가 아들의 손에 폭로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동서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 역겨운 인간 쓰레기들과 단일초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확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곧장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이 평소 애지중지하며 입고 다니던 메이커 양복들과 넥타이 그리고 서랍장에 차곡차곡 개켜져 있던 속옷들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내어 쓰레기 봉투 안으로 쑤셔박기 시작했습니다. 옷걸이가 부러지든 말든 바닥에 물건이 나뒹굴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이 집안에서 저 위선자의 흔적을 단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봉투 2개가 터질 듯이 가득 차오르자 저는 그 무거운 봉투의 입구를 꽉 틀어쥐고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어요. 제가 끌고 온 쓰레기 봉투 2개를 멍하니 너클 놓고 있는 남편의 얼굴 앞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무단 침입으로 다 끌어낼 테니까. 제 얼음장 같은 경고에 쭈그려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바닥에 엎드려 있던 동서는 어깨를 흠칫 떨며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발밑에 나뒹구는 쓰레기 봉투를 멍청하게 내려다보더니 무릎을 꿇은 채로 제 바지깃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 더러운 손을 뻗어왔어요. 여보,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눈물 콧물을 다 빼며 구차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뒷걸음질을 치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소형 녹음기와 진단서를 자기 주머니에 단단히 챙겨 넣은 서방님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의 뒷덜미를 사정없이 낚아챘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방에만 박혀 있어 힘도 없을 줄 알았던 서방님이었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남자의 힘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서방님은 형의 뒷덜미를 잡은 채로 짐짝을 끌어내듯 현관문 쪽으로 거칠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숨이 막히는지 캑캑거리며 발버둥을 쳤지만 서방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문 밖 복도로 형을 그대로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서방님은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진 형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는 형수님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띄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서방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자기 아내의 팔뚝도 거칠게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는 제 눈치만 슬금슬금 보다가 쫓겨난 두 사람을 따라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모두가 나가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곧바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부터 전혀 다른 숫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 인간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릴 것을 대비해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과 위협을 이유로 신변 보호 및 사전 접근 금지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알아두었죠.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저는 앞으로 다가올 법적 전쟁을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려보았습니다. 홧김에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감정을 철저하게 억눌렀어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저들에게 반격할 빌미를 쥐어둘 수 있었으니까요. 제 손에 피를 묻히고 흙탕물을 튀기는 대신 아주 합법적이고 숨통을 조이는 방법으로 저들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 거래하던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수집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과 서방님이 건네준 시어머니의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동서와 남편이 나눈 대출 사기모의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 갈무리 사진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았죠. 증거를 훑어보던 변호사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동시에 남편의 직장으로 공식적인 법적 문서가 송달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인사팀과 경리부 앞으로 법원을 통해 급여 가압류 통지서와 상간 소송 관련 문서가 우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개인의 단순한 빚 문제도 아니고 같은 집안의 재수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사기미수 혐의가 적힌 서류가 부서로 들어가자 회사 안에는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점잖고 가정적인 척 회사 생활을 해왔던 남편의 민낯이 낱낱이 발가벗겨지면서 동료들은 쉬는 시간마다 남편의 더러운 사생활을 안주거리 삼아 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 속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화장실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을 동서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발신 번호 표시 제안으로 동서에게 아주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내연남이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아주 얄팍하고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는 그 끝도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궁지에 몰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동서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고 곧장 남편의 회사 로비로 쳐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회사 1층 로비에서 동서는 지나가는 직원들이 다 보란 듯이 남편의 멱살을 부여잡고 악을 쓰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거 잊었어? 이제 와서 나 버리고 다른 년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동서의 그 처절하고 천박한 비명은 회사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동서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가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날의 난동은 곧바로 사내 익명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고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완벽한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되었죠.
제 손에는 먼지 한 톨 묻히지 않고 오직 법적인 절차와 저들의 불안한 심리만을 이용해 이루어낸 아주 깔끔한 축출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몰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수십 명 모여있는 가족단체 대화방에서도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폭탄이 터져버렸거든요. 그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친척들이 아침 인사를 주고받던 단체 대화방에 본인의 불임 진단서,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그 사기 대출모의 녹음 파일을 가감없이 토째로 전송해버렸습니다. 평소 점잖고 고상한 척을 혼자 다 하시던 시어머니가 큰아들의 불륜을 감싸고 며느리 재산을 훔쳐내라고 지시하는 그 역겨운 육성이 수십 명의 친척들 휴대전화에서 일제히 재생된 겁니다. 대화방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발칵 뒤집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호로 자식들이 있냐며 분노하셨고, 점잖은 척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와 1등 신랑감이라며 칭송받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가문의 수치이자 폐륜화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쏟아지는 친척들의 비난 전화와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 전화기 전원을 꺼버리고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호구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던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 내리는 꼴을 전해 들으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법적인 절차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자잘한 예금 통장부터 시작해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과 매달 나오는 급여까지 모조리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대출을 빙자해 제 전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치밀한 모의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뻔뻔하게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죠. 법원에서도 남편 측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를 인정해 주었고, 남편은 제 아파트에서 단돈 100원도 가져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조차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연일 합의를 권유하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발 소송을 취하해주면 집안에 있는 집기류 하나까지 모조리 포기하고 몸만 나가겠다고 구걸을 해왔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어요. 어설픈 타협이나 합의로 끝내버리면 제 억울함이 온전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끝까지 재판을 밀고 나가 저들의 죄상을 공식적인 문서로 영원히 남겨두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뿌린 상간 소송장과 급여 가압류 통지서의 위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으로 남편의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잖고 능력 있는 차장님 행세를 하며 동료들의 신망을 얻었던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이 인사를 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남편이 식판을 들고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르르 일어서서 자리를 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등 뒤에서 쏟아지는 경멸 어린 수군거림과 벌레 보듯 하는 시선들을 견디다 못한 남편은 결국 화장실 변기 칸에 숨어 시간을 때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승진 심사 명단에서 남편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칼같이 잘려나갔습니다. 사내 불륜도 모자라 재수 씨와 바람이 나고 아내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직원을 어느 회사가 승진시켜 주겠어요. 결국 남편은 주변의 차가운 눈초리와 끝없는 조롱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집어 던지듯 내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짐을 쌌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하나에 짐을 우겨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사 정문을 빠져나오는 남편의 뒷모습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한편 남편이 직장을 잃고 추락하는 사이 서방님 역시 아주 빠르고 자비 없는 속도로 동서를 처단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넘겨준 불륜 증거 자료들과 본인의 불임 진단서를 무기 삼아 동서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했고 그 소장을 동서의 친정집으로 고스란히 보내버렸습니다. 평소 자기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서 호강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동서의 부모님은 그 소장을 받아들고 충격에 빠져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해요. 남편의 친형과 눈이 맞아 임신까지 하고 사기대출을 모의하다 쫓겨난 파렴치한 딸의 만행에 경악한 친정 식구들은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동서가 친정집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매몰차게 의절을 선언해버렸습니다. 갈 곳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동서와 직장마저 잃어버린 남편은 결국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다 변두리에 아주 낡고 비좁은 원룸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명의의 번듯한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어 화려한 새살림을 차리려던 그들의 원대한 꿈은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박살이 나버린 거죠. 돈줄이 완벽하게 끊기고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떨어지자 그 위대하다던 두 사람의 사랑은 순식간에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원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밤마다 그 비좁은 원룸에서 물건이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서로를 저주하는 고함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악에 받쳐 남편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오빠가 나 책임진다고 했잖아. 와이프 돈 빼돌려서 호강시켜준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인생 오빠 때문에 다 망가졌어.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동서를 밀쳐내며 벽에 머리를 쳐박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먼저 꼬시지만 않았어도 나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었어.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힌 거야, 미친년아.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동서는 결국 예정일을 한참 앞두고 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빚더미에 앉아있던 두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청구서로 날아들었죠. 직장도 잃고 모아둔 돈도 모조리 소송 비용으로 날려버린 남편은 그 병원비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밤거리를 헤매며 대리운전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취객들에게 욕설을 들어가며 푼돈을 버는 남편의 처절한 소식을 건너 들었을 때 저는 그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탐욕과 배신의 대가를 아주 정직하게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며느리의 피 같은 재산을 빼앗으려 앞장섰던 시어머니의 말로 역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이 가족 대화방에 터뜨린 그 사기모의 녹음 파일 하나로 시어머니는 온 집안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독하고 파렴치한 늙은이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평소 시장에 나가면 넉살 좋게 물건을 깎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시장 골목에 들어서기만 해도 상인들이 손가락질하며 며느리 돈 훔치려던 도둑년이라고 대놓고 수군거렸거든요. 평생을 남의 눈치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시어머니는 그 쏟아지는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집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다 결국 심한 화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홀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지독한 인과응보의 굴레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지옥 같은 바닥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주 순조롭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공모하여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 내역이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판사님조차 혀를 내두르며 제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이혼 조정 기일날 남편은 퀭하게 파인 눈으로 법정에 나타나 제발 집에 보증금 일부라도 나누어 달라고 엎드려 빌었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조정 결과는 제가 요구한 대로 완벽하게 성립되었고 저는 단 100원 한 푼의 재산도 남편에게 빼앗기지 않은 채 제 명의의 아파트를 온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동서에게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내어 제 통장으로 입금받는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이혼 신고서에 완벽하게 도장이 찍힌 날 저는 가장 먼저 집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남편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던 거실의 낡은 가죽 소파, 남편이 쓰던 그릇과 수저, 심지어 남편의 발길이 닿았던 현관 매트까지 모조리 끄집어내어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잎이 넓은 몬스테라 화분과 산뜻한 색상의 새 가구들을 주문할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의 역겨운 채취와 위선적인 흔적들이 완벽하게 지워지고 상쾌한 흙내음과 식물들의 푸른 생기로 집안이 가득 차오르자 짓눌려 있던 제 숨통이 비로소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 비가 오거나 늦은 밤이 되면 제 휴대전화 액정에 모르는 번호가 뜰 때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남편이 울먹이며 제가 너무 보고 싶다느니 자기가 미쳤었다느니 후회 가득한 헛소리를 짓거리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단 1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스팸 차단 목록에 추가해버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질척거릴 시간 따위는 제 인생의 단 1분 1초도 아까웠으니까요. 나를 등쳐먹으려던 거머리 같은 기생충들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도려내고 떼어낸 지금 제 명의의 안전하고 평온한 집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모닝커피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향긋합니다. 어이없는 문자와 헛웃음으로 시작되었던 이 지독하고 끔찍한 사기극은 제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주저앉아 우는 대신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제 존엄과 피 같은 인생을 스스로 지켜낸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두려움도 미련도 없이 훌훌 털어버린 제 어깨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가짜 남편과 가짜 가족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온전한 저만의 이름으로 살아갈 찬란하고 눈부신 진짜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상처받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속 시원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몫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의 앞날에도 답답한 일 없이
늘 꽃길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기분 좋게 웃을 일만 넘쳐나시기를 두 손 모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오늘 들려드린 박수진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믿고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과 가족들의 끔찍한 배신 앞에서도 수진님은 눈물로 주저앉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 단호하고 철저한 결단력에 사연을 전해드리는 내내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고 통쾌하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탐욕을 부린 가해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니 역시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옥 같은 시간들을 맨정신으로 버텨내고 상처를 훌훌 털어낸 수진님. 가짜 가족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눈부신 새 출발을 하신 수진님의 앞날에 앞으로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과 향긋한 커피 향기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